안녕하세요. 엄영규입니다. 오늘은 예민하고 아주 기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예민한 혹은 기민한 아이들을 위한 양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육아의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는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점이 소위 흔히 말하는 어떤 병리학적으로 다른 건 아니었고요. 딱히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거나 혹은 좀 더 예민하거나 혹은 반응에 너무 민감하다거나 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의 특징들로 인해서 저의 육아도 조금은 어렵고 또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전문가들이 쓴 육아 서적과 함께 정확한 육아법과 대처 방안들, 그리고 함께 생각해봐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매우 예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잡스는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제품의 크기, 모양, 세부 디자인은 물론 포장 상자의 재질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포장 상자를 만졌을 때 느끼는 촉감에서부터 제품을 보고 받을 첫 인상까지 고려한 것이죠. 오늘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같이 기질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 영어로는 difficult child,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민한 아이를 위한 부모 수업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일레인 앤 아론은 민감성이 타고난 기질임을 발견했으며 이전까지는 약점으로 여겨지던 민감성의 잠재 능력을 최초로 밝힌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고한 책은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 이란 책이고요. 책의 저자인 최지연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첫 번째, 민감한 아이란 누구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민감한 아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혹은 민감한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일 거예요. 먼저 민감한 아이를 테스트해 볼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예 혹은 아니요로 답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내 아이는 1번 쉽게 놀란다. 2번 거친 옷감이나 양말의 봉합선, 피부에 닿는 상표를 불편해한다. 3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즐기지 않는다. 4번 강한 처벌을 할 때보다 부드럽게 바로잡아줄 때 더 잘 배운다. 5번 내 마음을 읽는 것 같다. 6번 나이에 비해 어렵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다. 7번 아주 희미한 냄새를 금세 알아차린다. 8번 영리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 9번 매우 직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10번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난 후에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11번 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12번 옷이 젖거나 모래가 묻으면 빨리 갈아입고 싶어 한다. 13번 질문을 많이 한다. 14번 완벽주의자다. 15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알아차린다. 16번 조용한 놀이를 더 좋아한다. 17번 깊게 생각하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 18번 고통에 매우 민감하다. 19번 시끄러운 장소에서 불편해한다. 20번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린다. 어떤 물건을 옮겼다든지 어떤 사람의 외모가 변했다든지 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린다. 21번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안전한지 아닌지 꼼꼼히 살핀다. 22번 주위에 낯선 사람이 없을 때 일을 가장 잘한다. 23번 사물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 점수 계산. 만일 위 항목들에 13개 이상 예라고 답했다면 아마 민감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질문에 아이가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강하다면 민감한 아이일 수도 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위 23가지 항목 중에 무려 20가지의 항목에 그렇다로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제시하는 민감한 아이를 위한 부모 설문지 기준표에 따르면 저희 첫째 아이는 매우 민감한 아이라고 판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아이가 민감한 기질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감한 기질을 가진 아이에 관한 가장 흔한 질문은 이것이 선천적인지 아닌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유전의 영향 정도를 보는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를 100%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50%만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는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비슷한 기질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민감성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같은 소리라도 더 크게 듣습니다. 같은 통증이라도 더 크게 느낍니다. 감각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더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빈틈이 없고 놀랍도록 창조적이고 양심적이고 새로운 상황이 오면 주의 깊게 행동합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거칠게 뒹구는 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감성이 풍부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차가워요. 옷이 너무 따가워요.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른 아이들은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낯선 것에 예민한 아이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쉽게 움츠러듭니다. 자기를 압도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냅니다. 행동 억제 시스템, 멈춤 확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멈춤 확인 시스템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민감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시스템이 특히 강하거나 활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반구의 활동 전류의 혈액 흐름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기억 속에 저장된 과거의 상황과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아이들처럼 민감한 아이들은 매우 많은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산만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내적인 걱정 없이 조용한 장소에 있다면 민감한 아이들은 강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민감한 아이에게는 변화가 힘듭니다. 민감한 아이의 문제는 과잉 자극과 과잉 긴장입니다. 과잉 긴장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처음 먹어야 하든 늘 같았던 하루 일과에 변화가 생겼든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기다려야 하든 혹은 놀고 있다가 밥을 먹거나 자야 할 때가 됐든 당신과 함께 있다가 다른 양육자가 가야 하든 계획성에 갑자기 변동이 생기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면 민감한 아이들은 특히 괴로워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요구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숫기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심하다거나 겁이 많다는 식으로 싸잡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기 없는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 새로움에 대한 공포와 낯선 이에 대한 공포는 별개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민감한 아이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진행하기 전에 멈춰서서 잠깐 점검하는 성향은 반드시 새로움이나 낯선 이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마다 민감한 아이들은 3가지 유형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을까? 안전할까? 상처받을까? 행복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이의 대답은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 나에게 있나? 주위에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있나? 나는 강한가? 나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나? 부모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지지와 격려의 경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통 모든 일이 잘 되나? 새로운 상황에서 보통 나는 성공하는 편인가?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즐겁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감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민감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위험에 대해 더 잘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엄마나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돌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유연하면서도 대범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과도하거나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높은 불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아이의 유능감을 떨어뜨려서 아이의 불안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부모가 덜 긴장한다면, 아이의 행동을 조금은 느긋하게 바라본다면, 아이에게 스스로 경험할 기회를 더 준다면, 아이는 타고난 예민함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면 달래주고, 불필요한 자극이 있다면 제거해줍니다. 도전을 한다면 격려해주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포근하게 안아줍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에 아이는 부모가 언제라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실패하더라도 위로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늦어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천천히 가도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게 사치처럼 느껴진다면 비행기 산소 마스크에 관한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이보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밥을 잘 먹이고 준비를 제대로 시키십시오. 만약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준비가 될 때까지 새로운 경험을 연기하십시오. 수면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날의 컨디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전날의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면 부족은 민감한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루만지고 안고 얼러서 재우고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아이의 말을 들으십시오. 건강에 좋고 만족스러운 음식을 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가까운 호수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동물과 교감해야 합니다. 방과후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민감한 아이의 부모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은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정신 건강의 날을 만드십시오. 이 날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자고 전반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민감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상태를 좋아하고 그런 상태에서 차분해집니다. 일과 규칙, 보상을 정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테이블을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식사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어떤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계획하십시오.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혹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두고 아이가 각 단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습관을 잡으면 그 다음으로 아이에게 작은 일부터 책임을 맡기기 시작하세요. 단 아이가 감당을 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보이는 모든 열정의 신호에 호응하세요. 어떠한 관심이나 열렬한 기대도 놓치지 마세요. 사회적으로 머뭇거리는 아이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사회적 머뭇거림은 정상적이고 절대 문제의 징후가 아닙니다. 미네소타 대학 아동심리학자인 메건 거너는 학령기 아동이 1년 동안 보이는 코르티솔 수치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새로운 상황에 뛰어드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대요. 반면 뒤로 물러서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스트레스를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무렵에는 앞으로 나선 아이들이 더 낮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였고 혼자 놀기를 고집한 아이들은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으세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령 아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메일 답장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민감한 아이는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근처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한다면 밖에 나가자고 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삶의 중심에 두세요. 아파트에 있는 금붕어 한 마리와 화분 몇 개가 전부더라도 아이가 균형감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민감한 아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지나친 긴장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어떤 것에 실패했던 몇몇 안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공부에 적극 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한 민감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제출하는 모든 숙제가 잘 정리되었는지 전부 점검했습니다. 필요할 때면 타이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험은 충분히 준비시켰고요. 그리고 구두 발표를 할 때마다 눈길을 끄는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미술 작품을 만들 때는 좋은 재료만 썼고요. 아이의 작품은 칭찬을 받았고 아이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을 잘 해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이 아이는 우등반에 배치되었고 그곳에서는 민감한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과 그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올바른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예민함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이란 받아들이는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크다는 것일 뿐이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민함의 정도와 범위는 연속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둘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항상 예민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민하고 또 어느 정도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받는 여러 자극 중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결코 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아이가 용감하고 모험적일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아이들보다 적습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모든 상황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위험을 더 뚜렷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감한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 자체에 대한 태도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해도 안전하고 그 신뢰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풍부한 삶을 누릴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라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예민한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아이의 그 숨겨진 능력을 먼저 알아봐주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